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자신의 살을 떼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착한 보쌈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최고의 삼겹살을 골라 갓 가마솥에서 쪄올린 고기는 진공 상태에서 깨끗한 최고의 소금으로 조리된 뒤 숙성과 훈연을 거쳐 저온으로 장시간 가열돼 깨끗한 진공 포장을 통해 마침내 착한 보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어버이 김용민 동지가 베푸신 이 착한 보쌈이 인민들 식도에 넘어가는 순간 감격에 찬 동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민심 기만의 왕초들이 갖은 협잡과 사기 행위로 나쁜 소금을 써서 보쌈을 만들지만 착한 보쌈은 해양오염 중금속 염료가 전혀 없는 몽골 소금으로 만드는 바 자랑찬 식감과 영양은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착한 보쌈,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씨의 구속 기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 대한민국 지켜달라. 국민일보 뇌물 횡령 탈세 500억 MB 박근혜보다 재판 험난, 이런 제목입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이명박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10억대 뇌물 수수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약 350억을 횡령한 혐의로 MB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명박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건 관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무원인 상태지요. 이에 이명박 씨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청와대 야3당 김기식 대치, 서울신문 외유 인턴 논란 김기식 힘겨루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로비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며 해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번엔 동아일보 현 고2 정시 확대 주요대 29% 선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에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의 비중이 3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019학년도보다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린 것인데요.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점수가 높은 강남 지역 재학생들 그리고 수능에 사활을 거는 재수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삼성 80년 무노조 경영 존피해 기록,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삼성이 창사 이래 80년 동안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이 존피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도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위헌적인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이런 대통령의 인식도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장애인 고용기금 쌓아만 둔 채 낮잠, 이런 제목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명 장애인 고용 촉진기금은 장애인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죠.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 9천억 가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고용 할당량을 채우지 않고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관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겉도는 중소근로자 육아제도, 이런 제목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한 한 노동자는 근무 시간이 25% 줄었지만 월급은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보태더라도 본래 월급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장근무 휴일 근로처럼 시간 외 수당을 고정임금으로 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열악한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새 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적금만도 못하다, 1.88%에 맡긴 내 노후, 이런 제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평균 연 1.88%에 그쳤습니다. 원금 손실이 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하고 이에 회사가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즉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을 두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떤 책의 리뷰입니다. 예전에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니 이 책의 저자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이 책은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고 저자는 저와 함께 뉴스 브리핑을 하는 김보영 아나운서입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새 책 시장에서 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국어력이 늘까? 이 책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새 책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많은 구매 바랍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삼성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을 상대로 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씨 공소장에는 삼성은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 사면을 포함해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죠. 2010년 5월 이영국 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비밀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약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올림픽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발신자는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당시 아프리카 IOC 위원이던 라민 디악의 아들 파파마사타 디악이었습니다. 이 리스트의 목적은 삼성 관계자 사이의 이메일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윤주화 경영지원실 사장에게 보고한 이메일에는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평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게 라민 디악의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네요.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씨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이명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10억의 뇌물 수수,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 350억 횡령을 포함해 이명박 씨의 혐의는 15개에 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검사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 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킹 건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 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입 매입한 자금 가운데 일부인 6억 원은 어머니인 김윤옥 여사가 준 자금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형 씨는 6억 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죠. 5월로 예정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외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차례의 비공개 직접 접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사진 접촉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접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조합 직원들에게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주는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수십억 대의 매매 차손을 떠안을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삼성의 기강이 문제라고 하면서 미래전략실이 부재한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인들 관리하고 노조 와해에 앞장섰던 그 미래전략실. 장충기가 있어서 더욱 존재감이 뚜렷했던 그 미래전략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선일보를 돈 주고 보시는 분들, 이쯤 되면 생각을 바꾸셔도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보영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 약 500만 주를 시장에 팔았고 이에 주가가 1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삼성증권은 약 260만 주를 장내 매수하고 기간에 240만 주를 빌렸는데요.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 16명은 민사상 그리고 사규상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최대 100억 원대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삼성물산이 시공한 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사불란한 조직 관리를 경쟁력으로 삼아온 관리의 삼성에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기식 의원을 수행한 이가 인턴 신분이었다며 특혜 승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5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출장 때 함께 간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다. 업무 보좌는 4급 비서관이나 5급 보좌관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장 7개월 만에 인턴이 7급 비서로 승진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처별 담당자를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결혼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고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했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택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측이 택배 차량의 운행을 통제했고 이에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4개 아파트는 지난 3월 택배 업무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상 차량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를 배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단지 내부의 지상 전체가 차 없는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상 통행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와 기사들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다산 신도시만을 위해서 저상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차에 실을 수 있는 물량도 3분의 1가량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커졌고 이에 택배 회사들은 다산 신도시 지역의 배송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민들이 임대주택 결사 반대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의 이미란 위원장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성내동은 다 망한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지역 발전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역시 청년 임대주택으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옛날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청년들은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 임대주택은 민간이 최신식 건물로 짓고 주변에 국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주민 선호시설도 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부터 나흘 동안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김용민 파일!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옵셔널 캐피털. 이 회사의 장용훈 대표이사. 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스위스 계좌는 텅 비어 있던 거예요.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 누군가 법 위에서 장난치고 있었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네.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 140억을 다스가 가로챈 사건. 이것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촉발했고 결국 MB를 감옥에 보내게 했던 터. 솔직히 많이 안도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검찰이? 예. 네, 검찰분들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한 검찰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실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BBK로 가는 길목에 큰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실체 규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똑같은 직함을 가졌던 김홍일 검사의 발표.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특별검사도 수사 발표 불과 닷새 전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을 식당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3시간 조사한 뒤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원,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스는 MB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검찰, 특검. 세상이 바뀌니 입장이 달라진 셈.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려는 국민의 뜨거운 여망 덕.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공익 제보자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이상은의 비서였던 김종백 씨, 그리고 다스 격리팀장을 지낸 최동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뭐 김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그 두 사람이 다스베이다에 나왔는데 최동영 씨.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구나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 항상 어디 갈 때도 뭐 어디 가는지 알리고 가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이고. 다스 실소유주 고발은 인생을 걸고 했던 폭로.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주진우 기자의 설명. 두 분은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삼회터전에서 다 좀 아이고 세상에 쫓겨나고 일터를 잃으셨어요. 예.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의 배가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4월 1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제가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정말 마술과도 같았습니다. 자고 난 뒤에 피로감, 결림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덕이라고 하는데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20일 동안 사용한 다음 반품 신청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김용민닷컴에서 획기적인 할인가로 모십니다. 자,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국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이게 뭐 연원이 좀 있죠. 국회가 예전에 당 이름 하도 잘 바뀌어서 새누리당 때였던 것 같은데요. 예. 황우여 원내대표였는지 당대표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다음번 총선에서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과반수가 하던 것을 바꿨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어쨌거나 당대당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포승줄을 본인과 저희 팔에 같이 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도 딱히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제 날치기하고 뭐 울고 끌려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없애자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동의를 했고요. 당시에 뭐 부끄럽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도 워낙 낮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정당 지지율 50%짜리 슈퍼 정당으로 거듭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도가 이제 20%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뭔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로 국회에서 빵빵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뭐 직권상정 등등을 막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저희 쪽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사실은 19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씨가 하려고 했던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위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법,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예. 박근혜 씨가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168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꼭 해결을 했으면 하는 정말 본인의 절실한 과제였는데 모든 재벌들이 바랬던 것이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품목을 정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장품에 피부가 하얘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적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거든요. 현행법상은. 예. 규제가 아주 되고 있는데 특정 자치단체에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지역은 화장품 규제 프리존법이 되면 혹은 광고 규제 프리존법이 되면 피부가 엄청 하얘집니다라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에는 표지를 붙일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런 법을 168번을 박근혜 씨가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현시키지 못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의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원래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좀 빡빡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한 발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임시국회 거부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문제가 개헌 문제, 그 다음에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을 하기 위해서 좀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거를 회의를 열면 이 얘기를 해야 하니 회의를 안 열고 그냥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입법도 지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법들을 하나도 논의를 못한다는 자체가 되게 큰 문제라서 국회는 도대체 니들은 언제 일하냐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욕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올곧이 책임져야 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리 외에는 다른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 2일에 원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국회에는 국회 관례라는 게 있는데 원내 대표 밑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만나서 일정 합의를 하고 그 일정을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월 2일 본회의를 하기로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일정을 합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방송법을 들고 나와서 본회의 여는 것 자체를 무산시킨 거예요. 보통 회의를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따져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는 방송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홍문종 의원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을 결정한 것도 두려운 것이고 개헌 논쟁도 지금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헌 논쟁은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에게 손해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안은 사실은 국민들의 입맛에 쏙쏙 맞는 맞춤형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 입맛에 너무 맞는 법안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던데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내야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겠습니까? 그 무슨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답답한 얘기들을 하던데요. 여하튼 개헌 논쟁에서도 그렇고 추경 역시도 무슨 따지고 지려고 하지만 역대 정부가 예산 문제가 별로 없이 추경을 시도하면 그것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언제 떨어도 다 야당이 협조해 추경은 통과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더 거치고 여유가 있으면 혹은 여유가 없더라도 긴급한 사태가 있으면 예산을 쓰는 것이죠. 정부가 빚 좀 지더라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것이 당연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어서 정부 예산에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단기적인 처방이라도 지금 내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봐서 좋지 않은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예. 야당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청년 실업 문제를 만든 것이 본인들인데 지금 와서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면 못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다 동원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올렸다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간단한 예로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힘든 것이 최저임금이 16% 올라서 대단히 힘든 것처럼 하지만 원래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130만 원, 12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가 오르면 13만 원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6%라고 해도 20만 원 돈이 안 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우리나라가 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건물주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인상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동네가 뜨면 상가 주인들이 돈을 처음에 많이 벌고 예. 상가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번 걸 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래 버티다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면 원래 그 동네를 부흥하게 했던 작은 가게들은 쫓겨나가고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동네 특색은 사라지고 맨날 어디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로 골목이 차버리면 그 동네가 자체가 또 경기가 가라앉아서 결국은 건물주도 손해를 보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너무 급격하게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법도 지금 민생법안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자유한국당인 거죠. 예. 이게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최저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법안 통과는 저지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현실. 추경도 그렇기 때문에 막 반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반대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챌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채기 전에 본회의 자체를 무슨 방송법 같은 이슈를 들고 나와서 방송법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워낙 여당과의 숫자에서 정부 추천목과 여당 추천목 이렇게 되면서 방송이 밀리니 야당에게 좀 더 많은 추천 권한을 주자는 법안을 냈던 것을 자유한국당이 목리를 부리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가 본인들이 야당이 되니까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또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많이 양보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방송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정치권이 여기에 손을 떼고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맡기자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제출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논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냥 관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을 막고 있다라고만 하고 지금 이것이 본회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아니라는 거죠. 방송법에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고 실제로 방송법에 문제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어쨌거나 본인들 개헌안을 준비해서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업무를 나눠서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은 포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 즉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서 국무총리를 뽑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내각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예. 나머지 15부처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국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두 석이라도 야당이 많아져서 홍준표 대표가 국무총리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좀 가정해 보시면 홍준표 국무총리가 15개 부처에 대해서 임명하라고 이제 청이 지금 17개 청이 있는데 대통령은 2개 청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있고 15개 청은 국무총리, 홍준표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각제인데 내각제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개헌을 한 것처럼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몇 %를 대변하는 집단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본인들이 친박 인사들 꽂아서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이런 반쯤은 거수기 국회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도입이 돼서 정당 간의 의석수라도 조정이 된 상태라면 100번 양보해서 뭔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 주장은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각제를 하면서 내각제가 아닌 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15개 부처 장관의 임명권은 국무총리가, 3개 부처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하고 세상에 외치와 내치가 구분되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FTA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에서 어디가 맡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것 외에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개헌안의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국회가 국회안을 내놔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임시국회가 중요한 이유는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이것은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고 지금 1년 가까이 지나서 내용도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국민투표법만큼은 이번에 빨리 개정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재국민들의 국민투표가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이고 이건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것.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개헌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내용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로 무산시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꼼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빨리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얼른 국회로 돌아와서 이 민생국회 임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나 청년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추경 그리고 민생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김종인 씨도 그렇고요. 현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가 권력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개헌을 통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친다면서 국회에서 지들끼리 협잡해서 총리를 만들고 그 총리에게 실권을 모두 갖다 안겨주고 이런 미몽에 사로잡힌 자들을 축출해야 비로소 개헌 논의다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안에 안 된다면은 2020년 가서 국회에서 더 이상 국민의 대리자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솎아낸 다음 그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불과 2년 전에 여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신하처럼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 제도가 미비해서 여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여왕 폐하에게 복종하라고 당신들을 뽑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예.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대통령을 교체한 것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가 발전해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에 기반한 대통령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역적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소위 군주들, 지방 영주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형태의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일 뿐 유럽에서 있는 내각제와는 성격이 완전 판이하다는 점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런 안에서 개헌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런 정치 권력의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정치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자고요. 그것을 빼놓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30년 동안 정비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개헌에 시동을 거는 것 이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치 권력의 문제는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개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 반영하는 총선 결과를 가지고 그때 또 더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금요일 이야기긴 하지만 금요일 이후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카카한테 24년형이 떨어졌다! 알아, 이 씹새끼야. 언제적 이야기를. 뭐 근데 카카, 사형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24년형이? 야, 나하고 18하고 인연이 많아서 18년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180억 벌금이 나왔어, 이 씨발. 카카, 그래도 카카가 받아 챙긴 뇌물은 230억이니 한 50억은 남는 장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 가만히 있자. 나한테 50억의 수입이 생겼다. 그렇다면 24년형? 1년에 2억 받고 감옥에 있으란 얘기 아니야? 어? 먹여주지 재워주지 노숙인들은 부러울 겁니다. 그러다가 90에 나가면 난 뭐야? 90이 되기 전에 아버지 곁으로 가시지 않겠다. 그럼 남은 재산 다 순실이가 먹게? 야, 순실이만 좋으라고? 카카, 뭐 그 사이에 이재용이만 또 덕을 봤습니다. 카카의 강요 때문에 뇌물을 할 수 없이 주었다, 이렇게 앓는 소리 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이 씨발, 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야? 뭐 그러기에 카카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버셨어야지요. 야, 이 씨발, 재용이는 지가 땀 한 방울 흘려서 돈 번 게 있니? 어? 10원이라도 번 적이 있어? 아, 이 나라는 정말 불공정해. 불공정한 나라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구긴 누구야? MB지. 카카, MB가 끝내 구속 기소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자유 대한민국 어쩌고 했다면서? 지지자 한 명도 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아이고, 참으로 허망한 개드립이지. 아, 쥐드립인가? 두 분이 헤어지기 전에 인사라도 나누실 걸 그랬습니다. 살아서 볼 날도 없을 것 같은데. 야, 뭐 대선 때 우리가 맺은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불리하다고 입을 나불대는 날 논현동은 쑥대밭이 될 거라고 전해라. 응? 아, 그나저나 MB하고 한 번은 봐야 할 텐데, 죽기 전에. 응? 죽어서 볼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카카, 죽어서 볼 일이 없다니요? 나는 천당 가고 MB는 지옥 가고 그러지 않겠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 두 분 다 지옥 갈 가능성은 없을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답자에게 드릴 선물. 준표야.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디에서 협찬하는 도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영어 단어의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동안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영어 잡학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철수야,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는데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산말리, 빨강머리 앤을 연출했던 애니메이션 감독 다카하타 이사오 씨가 타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 아십니까? 알지. 1번 뽀롱뽀롱 뽀로로. 2번 선물 공룡 디보. 3번 톰과 제리. 4번 미래소년 코난. 5번 방귀대장 뿡뿡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조선일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에 유물 찾듯이 정철원 기자가 발견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조선일보 호의 지면이었어요.
1950년 6월 28일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이제 찍어낸 호해인데 이 호해의 제목이 인민군 서울 입성 그리고 부제는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면 28일 오전 3시 30분부터 조선인민군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 서울에 있던 망고역적 리승만 도당과 미국 대사관 및 UN 위원단들은 이미 27일 오전 중에 서울에서 도망하였다. 서울은 완전히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되었으며 서울 전체 시민들의 거리로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예.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기사 말미인데 두 가지로 이게 딱 짧게 써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그리고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호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선일보 호해예요. 이게 조선일보라는 제호가 정확하게 찍혀 있고 당시 조선일보가 쓰던 윤정기를 사용해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판이나 뭐 이런 게 다 그대로였으니까요. 이거는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드디어 3년 만에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예. 사보를 통해서 냈는데요. 이 최근에 낸 사보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최근 온라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서 본지가 6.25 전쟁 당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쓰인 인민군 환영 호해를 발행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2015년 좌파 매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에 우려하는 사후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좌파 매체에서도 공세를 펼친 바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건 좀 억울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를 빨갱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무슨 공세의 필봉을 휘두르진 않았는데. 공세의 필봉? 예.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아, 조선일보가 이런 걸 찍었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찍은 건지 아니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조선일보 윤전기를 확보해서 찍은 건지 뭐 요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만 이 호해가 당시 서울의 상황을 알 법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공세를 펼쳤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조선일보 사보로 돌아가면요. 조선일보가 이 호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사, 그러니까 조선일보죠. 본사는 이 같은 호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그 증거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1950년 6월에 마지막으로 발행한 신문은 6월 27일에 제작한 6월 28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관하는 28일자에는 북측 괴뢰 정부의 남침을 비판하고 전황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피난 가기 직전까지 찍은 신문은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지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어쩌고 한 호에는 자기들이 찍은 바 없다라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뭐 자기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뭐 인민군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언론 활동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난을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 90년사를 인용을 해서 서울이 공산군에 점령되고 조선일보가 입은 손해는 특히 심했다. 서울에 진주한 공산군이 조선일보 사옥을 사용하면서 인쇄설비의 일부를 뜯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의 호해는 당시 서울을 장악한 인민군이 조선일보사에 남겨진 시설을 이용해 만든 선전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조선일보 주장대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도 뭐 조선일보가 찍었다 뭐 이렇게 확정한 건 아니었고 인민군이 조선일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찍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조선일보가 안 찍었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일보의 당시 사장이었던 방응모가 피난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북한이 이제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사주가 당시에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언론 매체 중에서 이 조선일보를 골라서 거기 윤전기를 활용해서 이제 강제로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당시 있었고 또 방응모가 납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방응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방응모는 뭐 알려져 있는 바로는 1950년 8월에 개성 인근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건 북한에서는 방응모의 존재를 알고 좀 납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중에 조선일보를 딱 찍어서 조선일보 윤전기에서 인쇄를 한 거죠. 제호까지 달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물론 이제 당시 조선일보 내부에도 뭐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방응모 사장이 피난을 안 갔던 거는 그때 방응모 사장이 장학 사업을 꽤나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 또 공산당 출신들의 간부가 있어서 그쪽에 좀 비빌 언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남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어쨌건 이거는 정확히 확언을 할 수가 없죠. 조선일보가 분명히 찍지 않았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방응모 사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거를 100% 조선일보가 김일성 체제에 부역을 하기 위해서 찍은 거다. 뭐 이렇게도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은 맞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서 요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좌파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해도 나는 무사하겠거니라고 당시 조선일보 사주 박모 씨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조선일보가 발행한 호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주고 뭐 편집국장이고 기자들이고 다 떠났으면 모르겠는데 안 떠난 기자들도 있고 사주도 거기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100% 안 찍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그런 해명은 일제 때는 일본 찬양하고 미군정 때는 또 미국을 찬양하고 독재 정권 들어서면 또 독재 정권 찬양하고 제가 말이죠.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조선일보 괴롭히면 조선일보 베끼든다고 전 봅니다. 확신해요.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고개를 쳐들고 맞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뭐 지속적으로 조선일보의 사주에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압박을 한다면 아마 인간 전두환에 이은 인간 문재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김진태가 송이영 건으로 조선일보를 몰아쳤을 때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렸던 거 똑똑히 받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조선일보 그때 일이 사실 흑역사긴 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사보를 통해 궁색하게 해명하는 거 보니 말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3년 만에 이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하여간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저희는 또 그때 사건을 네. 까맣게 잊을 뻔했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잠시 잊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연합뉴스 관련해서도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연합뉴스는 지금 조성부 사장이 취임을 해서요. 내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뭐 아직 기대에 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한 거는 박노왕 체제보다는 더 나은 연합뉴스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연합뉴스를 만드는 거는 연합뉴스에 지금 남아있는 숙제인 거죠. 실제로 뭐 연합뉴스만큼 이렇게 규모가 큰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을 빼면요.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가 맘만 먹으면 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시민의 편으로 돌아와서 좀 존재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성부 사장은 취임을 했고 취임을 하자마자 과거 2012년 파업 때 연합뉴스 기자들이 쟁취를 했다가 박노왕 체제 이후에 무력화된 편집총국장 제도를 다시 부활을 먼저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편집총국장은 기자들의 임면 동의, 그러니까 임명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파면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다 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중간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노왕 체제에서는 정권에 부역하는 사측의 입장만 반영할 수 있는 꼼수로 이 편집국장 직무대행들이 계속 왔었다면 이제 편집총국장 제도가 부활을 하면
좀 이제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 편집총국장에 지명된 새 후보는 김경석 정부사업국장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에 있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노조가 김경석 신임 편집총국장 후보에게 뭐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장충기 문자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질의에 대한 이 김경석 지명자의 답이 광고주라는 성격을 의식해서 기자가 기업을 상대로 때로는 기쁨조, 때로는 조폭과 같은 행태를 취하는 것은 언론의 수치다. 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내부에도 장충기 100일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연합뉴스의 보도 불공정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에 있어서 정의란 국민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면서요. 선순환의 출발점은 공정보도의 기치 아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아직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전 박노왕 체제에 비해서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 조성부 사장은 박노왕 체제의 이른바 적폐 인사들도 속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가는 인물이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박노왕 체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연합뉴스 이제 주요 간부로 이명박근혜 체제 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충기 문자 중에 이 대목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시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이 국민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장충기의 편에 서고 뭐 돕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 어쨌건 이 사람이 이 이명박근혜 체제에서 이 연합뉴스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번에 조성부 사장이 된 이후에 컨텐츠 편집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합뉴스 내부에서 일종의 좌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자르지 않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고가 법적 다툼으로 가면은 상당히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지금 내부에서도 좌천을 시켰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임 박노왕 체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 박노왕 체제의 인사들이 퇴임하기 직전에 자기들끼리 감사패하고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대요. 물론 이제 연합뉴스 돈으로요. 연합뉴스 돈이라 함은 저희 세금이죠. 그렇죠. 예. 박노왕 전 대표 그리고 이홍기 전 전무이사, 심수아 전 상무이사, 조봉래 전 상무이사 이렇게 4명이 지난달 26일 오후에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서로 감사패를 주고받고요. 순금 25돈짜리, 이게 시가가 522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금 25돈짜리 동전 모양의 문진, 요게 뭐 책갈피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책갈피 같은 거를 금을 이제 25돈을 발라가지고 5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놓고 이 박노왕의 감사패는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귀하는 제14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수익 증대를 기하고 2019년 OANA 총회 유치 등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진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린다. 라고 써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식회사 연합뉴스 임직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 노조에서는 이 인간들이 지금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예. 임직원 일동이란 이름으로 이게 줬다라는 거죠. 박노왕뿐 아니라 이제 다른 4명도 이제 같은 내용의 감사패라고 하고요. 네, 이런 자들은 진짜 끝까지 이제 진상이란 진상은 다 떨고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감사패 기념품 뭐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뭐 연합뉴스 내부에서 적폐 청산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좀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 스스로 적폐임을 이렇게 인증하고 나가는 것도 보면 참 이분들 속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그나저나 KBS 양승동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말이죠. KBS도 이제 정상화의 이제 길목에 들어섰단 말이죠. 새로운 변화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대규모로 냈던데 아마 이제 뭐 부도국 인사들을 좀 교체를 하고 부장급 인사들을 일단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국장급 인사들까지 교체를 하면 좀 새로 양승동 체제가 갈 길이 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도 통제에 맞서서 싸운 기자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난 세월에 또 불의한 정권과 결탁했던 자들 혼 좀 나야죠, 진짜.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정상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일 때 청와대는 국군 기무사령부에다가 나는 꼼수다를 녹취 요약해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때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초까지. 그래서 낙곰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뭘 문서로 보고받습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지. 아마 그 문건에는 이 노래 가사도 보고됐겠네요. 김상호 씨가 만든 나의 고백 듣겠습니다. 동국땅이 어쩌고요? 이렇게 동국땅이 이렇게 어쩌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국땅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예, BPR 타임 최경환입니다. 예,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를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그러다가 1년 뒤 바디로직을 입었는데 왜 진작에 안 샀을까? 그렇다면 그간의 고통과 돈 지출이 모두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입기만 해도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각하 그 24년 동안 바디로직 입으세요. 90살에 나가도 에어로빅 수영 가능할 겁니다.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신랑을 위해서 주문했어요. 이거 먹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신랑 말에 또 주문합니다. 홍삼의 참맛이 느껴진다나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다른 사연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씨와 겨루던 시절 한 20년 전 일인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먹고 이제 충남지사로 나간다고 했어. PPL 시간 이종 황입니다. 임모씨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낮 3시 조금 넘어서 주문했는데 당일에 보내주셨네요. 새싹 땅콩차 2+1 2박스 사면 1박스 공짜로 주는 이벤트 감사합니다. 이 찬물에 바로 넣어서 기다렸다가 마셨는데 이 고소하고 맛이 깔끔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듣고 이제서야
구매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참거라, 그 차만 파지 말고 소주도 팔아라. 그리고 그거 2+1 안 되냐? 뭐라고? 몸에 좋은 새싹 땅콩차와 좋은 차만 판다고? 그 새싹 땅콩차 먹고 그게 땅콩만해지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고?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입니다. 이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이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다는 점, 이 알고 계세요? 이건 댄세히 놓을 수가 없죠. 형사합의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로 실비 보장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전화하면 되겠어요. 혹시 지방선거 패배하면 100억 주는 뭐 그런 보험 없어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닷컴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 많은 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갤락티카님,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국민들의 안위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탄핵하고 처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제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방송을 들으신 소감이군요. 자, 바이칼 드림님,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청취 소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